안녕하세요. 이정아입니다. 오늘 우리 오아솔 오직 내 아이만을 위한 솔루션 생방송 유튜브 시작하는 날인데요. 제가 그동안 어떤 주제에 맞는 녹화된 유튜브 방송을 꽤 그래도 3, 4년간 해왔는데요. 하면서 이제 제 갈증이 있었어요. 이제 뭐냐면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되게 단편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니까 사실은 일상적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어머님들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 더 적확하게 좀 알고 거기에 좀 맞춤식으로 이렇게 함께 솔루션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그런 과정, 즉 1대1의 상담 과정에서 좀 할 수 있는 것을 유튜브로 어떻게 좀 구현해보지? 라는 좀 고민과 아쉬움이 이제 상당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홍보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일반적인 이론은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장 내 아이에게 오늘 내가 어떤 대화를 했을 때 그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 혹은 훈육 또는 그 아이의 장기적인 어떤 정서 상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맞춤식 육아를 할 수 있는 유튜브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생각했을 때 조금 어렵지만 저도 이제 오늘 처음이라 약간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머님들하고 소통하고 부모님들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새로운 솔루션을 좀 만들어 나가자 이제 그런 소신을 가지고 2024년에 이 오아솔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아솔은 새로운 대안을 추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례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저도 부모님들하고 좀 나눌 수 있는 제 강점이 뭘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되게 사례가 제가 20여 년간 상담하면서 쌓아둔 그런 사례가 부모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사례를 그냥 사례집으로 이렇게 엮어서 책으로 읽으면 별 재미가 없지만 우리가 소통하고 내 아이에게 적용하면서 하면은 상당히 많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이 오아솔을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생방송 유튜브지만 늘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간의 이해도 좀 높아지고 또 서로 간의 소통도 좀 원활해지고 그래서 뭔가 다른 곳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장이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아솔은 제가 생각하기에요. 생방송 유튜브 오늘 시작했잖아요. 한 3개월은 구독자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구독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거 별로 상관없이 소통하시는 분들이 적으면 훨씬 더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3개월은 좀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볼 거예요. 그 이후에는 소통하는 그 주제 중심으로 오히려 주제를 잡아볼 건데 일단 1월 달에는 좀 감정에 대한 주제를 좀 다뤄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감정 조절 안 되는 아이로 좀 스타트를 끊어봤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기질, 또 3월 달에는 사회성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그 설명하는 창에 다 띄워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11시, 오늘은 11시 했지만 부모님들의 생활 루틴을 좀 제가 감안해 봤을 때 그동안 강의나 이런 거 상담을 해보면서 10시 반이 좋지 않을까. 10시는 좀 아이들 보내고 너무 번잡스러운 상황에서 안 드셔야 되고 또 12시에 끝나면 또 점심 준비가 또는 약속이 많이 있으시니까 다음 주부터는 10시 반에 하는 걸로 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진행팀이요. 오늘 첫날이니까 항상 이렇게 뭔가 축하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이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신 세 분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 끝나고 2시경에 저희 커뮤니티에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오늘 저와 함께 또 즐겁게 하시고 또 오늘 눈 오는 날 또 스타벅스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저하고 계속 이렇게
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안 그러면 제가 좀 기질상 말이 진짜 빨라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을 많이 걸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주제는 감정 조절 안 되는 아이예요. 사실은 어른도 감정 조절 안 되죠.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어제 서류를 작성을 잘못해가지고 제가 받아야 되는 어떤 비용이 차감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내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그 시스템에게도 화가 나고 또 처음에는 되게 억울한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조절 장치,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감정 조절 장치를 통해서 한 1, 2분이면 그게 화가 가라앉고 이제 사회적인 소통을 하게 됐는데 아이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감정 조절 안 되는 아이들이 많고 거의 대부분이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감정 조절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그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일상에 어려움을 가지는 그런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안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함께 해봐요. 아마 부모님들이 일상에서 그런 좀 감정 조절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되게 양육하시는데도 힘들고 신경 쓰고 정말 부모인데도 아이들 눈치 계속 봐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주로 제가 임상에서 감정 조절 안 되는 애들을 좀 살펴봤을 때 이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같은 감정을 유난히 격하게 표현하는 애들 있죠. 그죠? 이렇게 탁 뭐에 부딪혀서 아파 이렇게 하면 돼. 아파 나 다쳤어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쟤는 뭐든지 저렇게 격하게 표현해. 난리법석이나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아이들도 부모님이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야, 별로 안 아프잖아. 야 이거 큰일 아니야. 자꾸 이렇게 되면 아이는 아니라고 더 화를 내고 버럭하고 이제 자꾸 그런 형태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같은 감정을 유난히 격하게 표현하는 애들 잘 살펴보세요. 감정만 격하게 표현하나요? 일반적인 자기 주장도 엄청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들은 자기 주장력이 상당히 강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나 이래! 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근데 계속 야 그거 너무 커. 그 정도는 아니거든. 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인간은 자기 욕구를 알아주지 못하면 더 격렬하게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더 격렬하게 감정을 표현해야만 돼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점점 더 안 될 수 있고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자기 입장 딱 정하면 끈질기게 그 목표가 다 달성될 때까지 울거나 떼쓰거나 계속 집중적으로 물어보거나 전혀 그 부분에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친구 있죠. 제가 12월 말에 그 휴가를 갔었어요. 그래서 오키나와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추라우미 수족관이라고 되게 유명한 수족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리고 깜깜하고 거기에 되게 습하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많은 그 상황에서 어떤 아이가 아빠랑 둘이 왔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이제 중국 분이신 것 같은데 정말 계속 울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아이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그게 안 된다고 훈육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아빠는 전혀 그 아이가 아무리 격하게 표현해도 미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미동도 안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되게 방임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할까 우리가 앞으로 차차차차 이런 얘기들을 해나가겠지만 사실은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욕구를 표현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 그럴 때 어때요? 더 불쾌하고 거부당한 것 같고 좌절스럽고 힘들고 그거는 적절한 훈육은 아니죠. 거기에 다 소통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 대단히 아우성치는 그 많은 사람 사이에서 빠져나와야죠. 남에게 피해도 되고 그 아이의 감정의 혼란을 막아주기 위해서라도. 근데 제가 여러 번 외국 여행 갔을 때 느끼는 거는 좀 국가 간의 약간의 양육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목격한 중국 분들은 아이들이 되게 떼쓰고 요동치고 할 때 그냥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식이 과연 어떨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 한번 토의를 해봐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목표가 정해지고 자기가 이걸 꼭 해야겠다 그러면 정말 수습이 안 될 만큼 떼쓰는 아이들 있죠. 근데 그거 강점 중심으로 보면 어떤 애들이에요? 되게 의지력이 강한 애들. 목표 중심의 이런 아이들도 사실은 강점 중심으로 보자면 그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이 충분히 느껴지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기에 맞는 규칙, 원리, 그다음에 상황 이런 것들을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게,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양육 방식이 되어야겠죠. 그다음에 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되게 감정 조절 안 되는 아이들 중에서 엄청 예민한 아이들, 그쵸? 자다가 어딜 가요? 차 타고 어딜 가요? 가는데 깨워요. 중간에 이제 잤는데 이제 다 왔어 하고 깨우면 그냥 순하게 일어나는 애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자기 밸런스가 깨지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짜증을 내요. 근데 그 짜증 내는 건 너무 정상인데 한 10분, 20분이 돼도 그 짜증을 계속해요. 그런 예민한 아이. 그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체각적으로, 정서적으로 엄청 모든 것에 예민해서 사소한 자극만 해도 울고불고 난리를 치죠. 그러면 양육자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잘 모르고, 그리고 자꾸 그걸 받아주면 버릇을 나쁘게 하는 것 같고 뭔가 욕구가 좌절되는 것 같아서 양육자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아이들이 바로 예민해서 사소한 자극에 울고불고 난리 치는 아이들. 특히 이 아이들은 자극이 되게 크니까 다른 아이들도 만 2세부터 진짜 한 15세까지 크게 보면 감정 조절이 안 되어서 대단히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자극을 받으니까 늘 감정의 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죠.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에 변화를 너무나 싫어하는 아이들이죠. 자, 요렇게 하기로 했어. 자, 문방구를 가는데 현관문에서 내가 신발을 신어야 되고, 내가 문을 열어야 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버튼을 눌러야 되고, 그리고 요쪽 길, A, B, C 길이 있으면 A 길만 꼭 가야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 그것에서 하나만 변화하면 다시 처음부터 하라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떼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이 친구들도 감정 조절 안 되죠. 그때는 거의 완전히 뭔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좌절감을 이 아이들은 느끼기 때문에 정말 왜 그걸 고집하겠어요? 일부러 하겠어요? 일부러 때를 쓰겠어요? 아니죠. 자기에겐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이 아주 높거나 아니면 또 특정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자폐나 아스퍼거나 이런 친구들도 그 기본 자기 루틴에서 깨지는 일을 잘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럴 때 감정 조절이 정말로 안 되죠. 또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여기 댓글 그동안 들어온 거 보면 하나면 물건을 던져요. 진짜 많죠. 하나면 물건을 던져요. 이거는 사실은 훈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훈육을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얘가 어떤 지점에서 화가 눌러지는지, 물건을 던지는 거 말고 다른 대안도 있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알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솔루션이에요. 그쵸? 그걸 이제 어떻게 대화로 풀어나가고 언제 기다리고 언제 노티스 주고, 이거는 대화 방법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겠지만, 하나면 물건을 던지는 아이들은 자기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한 욕구와 그 상황과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주면서 그 화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를 사실은 알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 물건 던지는 거 2세, 3세, 4세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이거는 훈육과 교육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겠죠? 또 사춘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질문을 해도 대답을 잘 안 해줘요. 이럴 때 엄마는 뭐 이것도 대단히 고민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감정 조절과는 조금 별개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또 우리가 할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집센 우리 아이 학교에서 자기 뜻대로만 할까봐 걱정이에요.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 입장 정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떼쓰는 아이들이 고집세게 보여요. 유연성이 부족해 보이죠. 자기 목표 외에는 다른 거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장기적으로 환경에서 뭘 배워야 돼요? 다른 방법을 해도 안전해.
다른 방법을 해도 내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내 목표가 지금 당장 달성되지 않아도 기다리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어 라는 것을 환경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거 조금 뒤에서 우리가 조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얘기해봐요. 자신감 있게 키울 수 있는 방법. 너무 질문이 크셔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려면 조금 스킵하고, 제가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와서 질문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가능하면 기억해서 이후에 같은 주제가 있을 때 제가 처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감이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방법을 알아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기술로만 배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생방송 유튜브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 찾아보도록 해요. 자,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애들이 있죠. 장난감 하나를 똑같이 사줘도 꼭 부러뜨리는 애, 부서지는 애.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볼륨도 너무 큰 애. 액션도 너무 큰 애. 에너지 넘치는 애. 쟤는 감정 조절 안 돼요. 유치원에서 제 소리만 선생님이 너무 크다고 항상 지적하세요. 조용히 따르는 게 없어요. 걔가 어디 있는지 조금 많은 사람 안에서도 알 수 있어요. 목소리만 큰 건 아니죠. 액션도 크죠. 다 그런 아이들,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 감정 조절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건 뭐예요? 대단히 자기를 표현하고 싶고, 노출하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런 장점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얘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 자기를 잘 조절해서 거기에 잘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한테도 그런 친구 있거든요. 목소리 톤 엄청 높고 막 텐션 너무 높아가지고 막 업되는 친구들. 그럴 때 막 게임할 때 막 그냥 떠나가요. 놀이실이 완전 떠나가거든요. 그럴 때 지금 볼륨이 몇 정도로 높였어 너? 볼륨 10이야? 3만 낮춰줄 수 있어? 걔가 3 낮춰요. 조금 지나면 또 높아져요. 아까 7이었는데 조금 선생님 듣기에 조금 더 낮춰도 될 것 같아. 혹시 4도 할 수 있어? 그 4.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거는 대단히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자기가 이러고 있구나라는 거울대기, 감정 조절에 있어서 거울대기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모습을 모르고 내 감정을 몰라서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너를 알려주는 거야 라는 메시지는 그 어떤 형태로든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감정 조절 안 되는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어머님들이 경험하신 내 아이가 이래요.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이래요. 그런 애들. 어떤 애들이든 한번 써주시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또 제가 본 아이들 중에요. 모든 걸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애들. 그런 애들 눈물 많아요. 화도 많아요. 맞죠? 똑같은 자극인데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어떤 아이가 기억나냐면, 자기가 케어하던 햄스터가 새끼를 너무 많이 부양한 거예요. 그래서 7마리인가 8마리가 되니까 한 집에서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키울 수 있는 한두 마리를 놔두고 나머지 그 햄스터를 딴 사람들에게 입양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 그 햄스터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3박 4일을 울던 아이를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감정의 전환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충분히 그 동심에서 어떤 케어하고 싶은 그 욕구, 그런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좋은 친구이죠. 근데 그 친구가 감정 전환이 그런 식으로 너무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이 안 된다면, 사실은 그 친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되게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충분히 수용하되 그것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바로 그 포인트를 양육자가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또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요? 소리가 좀 줄은 것 잘 들렸었는데 소리가 좀 줄은 것 같아요.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본 아이들 중에 또 어떤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막 소유욕 엄청 강하고, 막 내가 카라멜 100개 가지고 있는데 동생이 하나 먹었다고 난리 하는 그런 친구들.
그쵸? 부모님, 저한테 올 때, 얘 감정 조절 전혀 안 돼요. 욕심 너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 자기중심. 근데 뭐 유아는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다만 그것이 상황이나 맥락이나 다른 사람에 의거해서 이렇게 잘 조정되는 아이들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 것만 고수하려고 하는 아이들. 그거는 사실은 걔의 기질도 있지만 사실은 환경도 여러 가지도 다 이제 고려해서 봐야 돼요. 왜 걔가 그렇게밖에 자기를 주장하고 또 자기의 소유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건 아마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엄청나게 큰 욕구라는 기질 플러스 뭐예요? 걔의 그 욕구를 어떤 식으로 대처했느냐의 양육자의 환경, 이게 맞물려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감정 조절 안 되는 아이들이 다 감정 조절이 안 되지만 유난히 우리에게 이렇게 양육을 할 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친구들을 제가 조금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이런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주느냐, 이게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쵸? 저는 이제 물론 많은 소인이 있지만 항상 인간의 어떤 캐릭터, 성격, 성격 안에는 그 아이의 정서, 그 아이의 생각, 그 아이의 행동, 그게 다 포함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항상 기질 플러스 환경이라고 봐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변화를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걔는 그 변화가 되면 너무너무 자기의 안정성이 확 무너지기 때문에 정말 그걸 수용할 수가 없는 기질을 갖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무조건 부모의 리드대로 그 아이를 끌고 간다면 걔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훨씬 두려운 거예요. 정말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캐릭터는 어떻게 돼요? 낯선 곳에 절대 가기 싫어하죠. 가려고 그러면 완전 뒤집어지죠. 그 다음에 자기 거 더 고수해야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쵸? 그래서 더 부적절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되게 기억나는 사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너무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소유욕도 강하고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제가 만난 게 7살인데 그 7살의 그 아이는 욕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데 너무 자기 감정을 억제하는 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의 이야기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있다가 이제 머리는 좋고 그러니까 참고 있다가 자기가 감정을 확 발산해도 되는 순간에는요. 막 화를 내거나 아니면 완력적으로 다른 애들 걸 뺏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진짜 공격적이에요 하고 저한테 데리고 왔는데 사실은 걔 기질은 욕구가 되게 큰 아이 맞고 자기 주도성이 되게 강한 아이 맞아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아이로 느껴질 수 있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원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이 부모님은 어떻게 했을까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 아이에 대한 브리핑을 충분히 다 하고 나니까 그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저를 진짜 많이 닮았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되게 욕구가 많고 그런데 여러 형제들 사이에서 제가 욕구가 크다 보니까 엄마가 항상 때리셨대요. 너는 왜 이렇게 욕심 많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겠어요? 늘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하고 그런데 말은 못하고 그래서 감정 억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어머님이 나랑 똑같은 내 아이가 있어. 그럼 난 이해해줘야지.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의식이 하는 일인데 무의식은 어때요? 너 그럼 큰일 나. 야, 너 그러면 위험해.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늘 비난받거든? 참아. 하지 마. 남한테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혼나. 사랑받지 못해. 이런 무의식이 막 작동을 하니까 걔한테 역시 어떤 환경을 제공하냐면 물론 자신의 어머님이 하신 것처럼 막 때리고 대단히 무시하는 거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 아이한테 자꾸 참으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자꾸 그 아이의 욕구를 차단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는 자기 욕구가 더 커져서 오히려 반대로 엄마 앞에서는 눈치 보고 이렇게 참다가 밖에 나가면 막 친구들 거 함부로 하고
그래서 자기 거 더 차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발생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질하고 환경이 항상 맞물려야 된다. 감정 조절에는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감정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용받을 때, 제대로 수용받을 때 조절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동안 또 댓글이 많이 쌓였어요. 공감 어려워요. 너무 부끄러워서 단체 활동하기 힘들어. 이거 기질이에요. 물론 지금 감정 조절하고 크게 보면 연관이 되죠. 그쵸? 근데 그 부끄러움도 어때요? 안전하고 싶어서잖아요. 안전을 경험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우리의 솔루션에는요, 그들의 욕구를 알면 되게 쉽게 길이 보여요. 그쵸? 말씀 들어보니, 기질에 맞다고 적당한 훈육은 괜찮아요. 아니요, 매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훈육은 우리, 다음 주제가 있을 때 제가 훈육은, 특히 감정 조절과 연관해서 훈육하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그런 시간을 줄게요. 오늘은 좀 훈육하고는 조금 다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아이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요. 맞아요. 제 아이들은 경쟁심이 강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코칭해야 될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쟁심 강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지면 화를 내고 저한테 그런 애 막 부지기수로 많이 오고 화내고 뒤집고 막 그것을 되게 분노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경쟁심이 강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물론 그것이 약간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코칭은 해야겠지만요. 그렇죠? 매체벌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보세요. 행동주의가 1990년대에 우리 교육학에 엄청 많아서 제 세대는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훈육으로 매를 때리셨어요. 저도 되게 막 손바닥 맞고 막 이런 기억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교육학의 원리가 왜 사라졌는지를 보신다면 인간이 그걸로 장기적으로 자기의 긍정적 에너지를 최고로 발휘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쵸? 그걸로 진짜 변할 수 있다면, 그쵸? 그걸 쓰겠죠. 근데, 그걸로 할 수 없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제 좀 더 볼 건데, 그 전에 아이들이 기질과 환경의 조합에 의해서 감정 조절이 충분히 감정이 수용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 이미지로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진행팀이. 우리 머릿속, 우리 감정, 우리 뇌 안에는 사실은 이런 그림에서 보이는 늑대와, 그러니까 아주 힘이 센 어마어마한 늑대와, 그리고 대단히 약하면서, 이제 조금씩 새싹을 돋는 이성을 가진 인간다운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싸우는 거거든요. 힘이 누가 세요? 늑대가 세요. 근데 이제 꽃을 피우는, 이제 새싹을 틔우는 그 아주 약한 이성이 이 늑대를 상쇄시켜야 되거든요. 힘을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감정 조절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감정 조절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뇌 그림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극을 딱 받으면요, 더 원시적인 뇌가 작동해요. 그쵸? 변형계가 딱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걔네는 정말 물건을 던지고 싶고, 으앙! 하고 막 때를 쓰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싶고, 소리를 지르고 싶고, 이런 본능을 추구해요. 그쵸? 그것이 자연적이에요. 그 뇌로 따지면 하부뇌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성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네가 그렇게 감정의 도가니에 빠지면 안 돼. 그거는 다른 사람을 피해주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이야. 그건 너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야. 네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야? 너는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 잘 생각해봐. 이런 얘기.
그죠? 우리가 단순히 아이들이 감정 조절이 할 때 잠깐 멈춰. 그리고 10가지 세. 그리고 생각해봐. 이거는 어떤 공식이냐면 이 하분회에서 상분회로 가는 그 교차로에서 너 상분회로 가. 할 때 stop, think, choose.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늑대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우는 애한테 울음 뚝 그쳐. 이제 그만 그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쵸? 걔가 그 늑대를 누를 수 있는 힘이 바로 생기나요? 안 생기죠. 무서우니까 생기는 거는 무서워. 이렇게 되면 갈 수 있어요. 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더 우리의 이성적인 힘을 발동시킨다기보다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그런 뇌만 발달시키면 아직 그는 원시적인 뇌에서 이탈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그 하분회가 아니라 상분회, 즉 이성적으로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고 이성적인 힘을 발동해서 뭔가 의식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뇌로 가려고 하면 그 무시무시한 늑대를 해치우거나 아니면 누르거나 그 힘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 힘을 누를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줘야 되냐? 양육자가 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 공감으로, 브레이크로, 거울대기로. 이거예요. 감정 조절의 양육 원리는 딱 이거 하나예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막 얘가 여기 축축해서 이거 빨리 옷 벗어야 된다. 나는 이거 못 견디겠다. 막 난리 나잖아요. 예민한 아이들. 그랬을 때, 자, 그래, 지금, 근데 밖에 나가 있어. 지금 엄마가, 잠깐, 네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네가 이 느낌 제일 싫어하지? 그런데 지금 갈아입을 옷이 없어. 우리 조금만 기다려야 돼. 불편한 느낌이 있는지 알아? 불편한 거 조금만 기다리자. 자, 앞으로, 네가 10번씩 몇 번만 더 세면 갈 수 있어. 네가 불편한 상태인 걸 충분히 알아. 충분히 아는데 잠깐 멈춰. 물론 그런다고 애가 그냥 멈춰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이미 인식했을 거예요. 내 감정이 수용됐어. 엄마는 내가 불편하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거를 조금 불편한 것을 느끼는 걸 조금만 참으면 내 만족이 올 거야 라는 것을 자꾸 그 선순환 고리를 계속 돌리면서 그걸 알아야 알았어. 불편해도 좀 참을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한테 오는 친구가 아까 조금 다른 다른 그 사례인데 뭐냐면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변화 싫어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딱 루틴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예민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쳐다본다는 거 너무 싫어요. 아까 우리 댓글에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아이와도 또 상통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애가 한 아이가 한 가지 이슈만 갖고 있지 않죠. 여러 이슈가 같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더 힘들죠. 근데 그 친구가 그래서 자기가 신경이 딱 자극이 되면 막 울고 불고 막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래서 놀이치료실에 와서 딱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 양육자가 해줘야 되는 일은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걔를 일단 그 몸을 더 이상 난리치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안정된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서 할게 할 거야. 네가 울 수는 있지만 그리고 네가 불편함을 너무 알고 있지만 우린 여기서 나갈 수는 없어. 얘가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생각해 볼까? 그래도 막 한 25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환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 안전한 구조라는 건 뭐예요? 이미 그 틀은 네가 어떻게 한다고 벗어날 수가 없어 라는 것을 그 아이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걔한테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 즉 위험해. 지금은 내 안전을 파괴하려고 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이 사람들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막 격동하죠. 감정이 막 혼란해요. 근데 이 자율신경계는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인데 이 두 깜빡이가 같이 깜빡일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 한 깜빡이는 교감신경은 위험이나 도피예요. 그래서 애들이 막 무서우면 막 도망가거나 아니면
막 공격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건 교감신경이 하는 일이고, 부교감신경은 뭘 하냐면 섭식, 그러니까 만족의 뇌예요. 이제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 번식의 뇌거든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확장해서 더 만족할 수 있는 뇌. 근데 이 위험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뇌를 한꺼번에 작동시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감정 조절이 된다는 건, 아, 내가 지금 너무 이거 별거 아닌데 너무 위험하게 인식했네? 교감신경을 끄고 이쪽 깜빡이를 켜자. 그래서 아, 좀 맛있는, 너무 쉽게 우리 좀 맛있는 거 먹고 기분을 좀 전환해 볼까? 샤워라도 하면서 좀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볼까? 뭐 차가운 음료라도 마셔서 좀 마음을 가라앉힐까?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감정 조절의 방법이에요. 그쵸? 특히 아이들은 감각적이잖아요. 감각적이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뇌를 전환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친구한테는 제가 처음에 여긴 나갈 수 없어. 네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갈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걔는 교감신경이 너무 크게 깜빡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난리를 했지만 공감을 해주고 그다음에 막 애들이 울다 보면 코도 흘리고 막 숨도 차고 힘도 들잖아요. 그래서 그래. 저기 너무 힘든 거 알아. 근데 선생님이 이거 여기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 차가운 물이라도 좀 마셔볼까? 싫어. 그러면서 또 마셔. 그러면 또 기분이 나아져. 조금씩 조절이 돼. 그쵸? 그런 거 경험하시죠? 집에서도. 코 한번 풀어주면 애가 좀 낫고, 얼굴 한번 부드럽게 스킨십 해주면 또 낫고. 그러면서 점점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기 바닥에 있는 벌레를 하나 발견하면서 주의가 전환돼서, 거기에 막 호감을 가질 때, 제가 잘 관찰하고 있다가, 어머, 그걸 발견했구나. 선생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데, 어머, 얘는 어디서 나타난 걸까? 뭐, 어디로 가는 걸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뇌에서 그 원시적인 뇌가 아닌, 무의식의 뇌가 아닌 의식의 뇌로. 그래서, 아, 여기에서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했을 때 내가 훨씬 더, 좋겠구나. 즐겁겠구나. 그런 걸 그 아이가 느끼면서 다시 원상태로 감정을 복귀하는 그런 경험. 그럼 되게 무수히 많죠. 집에서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프로세스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프로세스 없이 감정 조절되는 거, 그냥 뚝 하는 거. 이거는 내 감정 조절 능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프로세스를 가지면 어때요? 뇌가 그쪽으로 고속도로를 낸단 말이에요. 쫙 달린다고요. 아, 그래, 내가, 지금은 화가 났지만, 제가 어제 경험한 거죠. 아, 지금 내가 너무 흥분했네. 별것도 아닌 것을. 하면서 이성적 체계를 돌려서, 그래, 그거는 나의 실책이었네. 누구한테 화낼 게 아니네. 아, 내가 좀 멍청했네? 근데 또 그것도 부정적인 생각이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다음에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더 큰 손해를 안 받네. 라고 전환하면서 내 감정을 복귀하는 그 과정, 그 프로세스. 그것이 진정한 아이들의 감정 조절이고, 마찬가지 부모님도 그런 감정 조절의 메커니즘을 가져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저는 뇌과학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뇌 공부를 해보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솔루션도 엄청 많고요. 오케이. 그것도 감정과 되게 많이 연관된다. 이 두 가지를 일단 이해하시고 아이들을 본다면 화가 좀 덜 나시지 않을까요? 좀 덜 당황스럽지는 않으실까요? 그쵸? 이성적보다 무의식으로 감정 조절 아이의 패턴이 아니라 인간의 패턴이에요. 원시적으로. 인간의 패턴인데 점점 우리가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새로운 패턴,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거기에 대단히 핵심적인 부분이 양육자의 태도, 표정, 공감, 거울대기가 되게 중요하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감정에 이름도 붙여주고 언어화해주고 뭐 이런 것들 재구조화해주고 이런 거 이거 이제 다 우리 같이 얘기해 볼 거예요. 그쵸? 이해하면 방법이 보이죠. 자, 제가 드리는 말씀 좀 어려웠나요? 어떠셨어요?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은 들어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셔가지고 그쵸? 그래서 제가 좀 떠들게 됐는데 앞으로의 우리가 같이 하는 시간은 좀 더 대화로 하는 것을 저도 너무너무 원합니다. 아, 저출산이다 보니 아이들이 귀한 시대가 돼서 맞아요. 귀하게 키우다 보니 아이들이 버릇 없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귀하다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존중을 받는 건 되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아이들을 존중하지 못했잖아요. 존중은 중요한데, 존중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모두 해주는 건 아닌데, 간혹 그 귀하게 키우는 것이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해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라고 착각하시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존중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요. 존중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양육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는 방법을 몰라서, 존중해 주는 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된 훈육을 하는 방법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한테도 하는 게 힘든 거죠. 그쵸? 네. 질문에 대한 대답, 예, 바로바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요, 1시간 정도 할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해보면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감정 조절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인 키워드는, 아이들한테 이제 좀, 네,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이제 됐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엄마들이 할 수 있는 멘탈 컨트롤 4주째 제가 다룰 겁니다. 자, 감정 조절. 자, 우리 아이는 언제 감정 조절이 우리 애가 너무 안 돼. 아직 그런 거 잘 못해. 라고 하시면 제일 먼저 뭐 신경 쓰셔야 되냐면 우리 애가 언제 자극되나. 우리도 되게 그 분노 발작하는 버튼이 있잖아요. 그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은 특히 감각적이기 때문에 얘가 배는 부른가? 잠은 잘 잤나? 얘가 적절하게 에너지는 방출하고 있나? 이런 거 체크하셔야 돼요. 사실은 막 유치원에서 뭐 다른 애들 깨물었어요. 다른 애 때렸어요. 이런 거 잘 보면 그 전날 걔가 잠을 못 잤어요. 요즘 뭐 감기 때문에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먹었어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럼 사람이 예민해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자극되는지를 정확하게 자꾸 관찰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체각적인 거, 물론 그 다음에 정서적인 거. 애들이 똑같이 혼내도요, 어떤 거에는 크게 반응하고 어떤 거에는 작게 반응하죠. 그죠? 우리도 어떤 얘기는 되게 기분 나쁘고 어떤 얘기는 좀 덜 기분 나쁘고. 그래서 정서적인 어떤 자극, 비난할 때 걔가 막 그 조절이 안 되는지, 아니면 야단 맞을 때 조절이 안 되는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애가 언제 자극되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뇌가 회복 탄력성을 가지려면요, 충분한 수면, 충분한 식사, 그리고 적절한 운동, 그리고 몸 바꾸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애나 어른이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동생이랑 싸웠어요. 근데 계속 그 동생하고 싸우는 거를 똑같이 그 거실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감정이 잘 전환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난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떼놓으라고. 떼놓는 건 자기네 둘도 안 보지만 감각이 달라지잖아요. 다른 곳이, 다른 시각적인, 다른 청각적인, 다른 체각적인 메시지로 몸을 바꾸어야 감정도 전환돼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흥분한 애한테는 좀 차가운 물도 마시게 하고, 물수건으로 얼굴도 닦아주고, 그런 거 되게 도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이런 이론 없어도 너무 잘하신 거지. 이러면 애들이 좀 감정이 조절되더라. 우리 아이가 언제 자극되나 반드시 보시고, 환경이, 그 환경이 걔한테 엄청 자극이 된다. 그래도 언젠가는 극복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자꾸 극복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애들이요, 언어 발달이 막 되잖아요. 그러면서 감정 조절이 좀 더 잘 된다는 거 느끼시죠? 왜 그래요?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행동부터 하는 애들, 자기가 뭘 느끼고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언어화가 안 되는 아이일수록 충동적이에요. 더 조절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감정 조절의 시작은 언어화예요. 근데 이 언어화 안에는 대단히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아주 어린 아이들은 자꾸 감정을 언어로 말해. 엄마가 그렇게 해서 내가 슬퍼. 또는 이거 맛 없어서 정말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죠? 그거는 소통도 되지만 자기 감정을 해소하는 것도 되니까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감정을 언어화하는 것의 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 감정을 이해만 해서는 잘 조절이 안 되거든요. 이해만 내가 이러해서 그렇구나 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딱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어야 사실은 감정 조절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거, 감정에 이름 붙이는 것도 언어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괴물 때문에 맨날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는 애가 있어요. 근데 자꾸 뭐 괴물은 없어 이렇게 하시기보다 그 감정, 그 불안의 감정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바로 불안의 감정이라는 건 구체화해야지 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막 괴물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이 정말 크구나. 얼마나 커? 에드벌룬만 해? 풍선만 해? 우리 그때 에버랜드에서 만들었던 막 그런 풍선 같은 거야? 아니면 더 단단한 무슨 손뭉치 같은 건가? 오케이. 그럼 걔를 압착시키면 되겠다. 그지? 진공 패키지로 한번 쫙 압착시켜볼까? 어머, 요만해졌어. 이렇게 할 순간 애들의 이미지가 어때요? 달라져요. 에드발룬 같은 그 어마어마해서 나를 압도할 것 같은 그 불안에서 진공 청소기로 딱 압착한 요만한 손뭉치로 내 불안이 바뀌었다는 거. 어머, 그러니까 괴물들도 이제 네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네. 네 걱정이 요만한데 뭐 걔네가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감정을 구체적으로 이름 붙여주고 재구조하는 그 이름 붙여주는 그 작업만으로도 아이들이 더 훨씬 감정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감정 대화할 때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점점 우리의 주제가 점점 하면 할수록 더 늘어나죠. 그 다음에 그리고 감정 조절이 잘 되려면요. 양육자의 태도가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거 얘기하려면 끝도 없는데 그거는 부모 감정 조절할 때 하기로 하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감정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눈치 보는 사람이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요? 내가 짜증이 내면 우리 엄마는 더 짜증내. 응? 내가 화내면 엄마가 너무 슬퍼해. 힘들어해. 그러면요. 애들은 눈치 보느라고 표현을 못해요. 그게 어마어마한 감정 억제 이유예요. 제가 만나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가 너무 슬퍼하는 거를 한참 우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우울한 것을 한참 이렇게 경험하고 자기가 잘못하거나 자기 감정을 얘기하면 엄마가 슬퍼할까봐 그 슬퍼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 이런 아이들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잘해야 조절이 되니까 표현을 잘하는 아이들로 만들려면 그 감정을 수용하는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화를 버럭 낸다든지, 또 그러니? 또 시작이니? 이렇게 돼버리면,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니? 이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환경의 제공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또 댓글이 들어왔는데, 저희 집이 다른 집들만큼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못해서 아이가 너무 미안한데요. 이로 인해 아이가 밖에서 위축되거나 비뚤어질까봐 걱정해. 어떤 식으로 아이가 위축되지 않도록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하는 것보다요. 자, 오늘은 이제 감정이니까 감정과 좀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걸 죄책감으로 가고 있잖아요. 부모가 죄책감으로.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일이구나. 응? 우리 부모가 이걸 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불쌍하구나. 그러면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부모님 자체가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게 제일 더 중요해요. 아니, 물론 부모라면 다 잘해주고 싶죠. 근데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 아쉬움을 그대로 양육에 적용하면요. 아이들은 벌써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쉬움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감정은 계속 전염돼요. 전달되고요. 그것도 하나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경제적으로 자원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지만 내가 정서적인 자원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난 그것에 대해서 되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는 자신감, 유능감 그리고 아이와의 그런 소통 이런 것들이 아이를 대단히 프라이드 있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부모님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자신감 있는 행동, 그리고 한계 속에서도 자기의 자원을 대단히 최대화시키는 그런 모습, 그런 모델, 좋은 모델링, 그게 되게 중요해요. 한계 설정이라는 건, 아니, 인간이 한계적이지 않은 환경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 부모의 죄책감은 양육에 있어서 그다지 좋은 그 감정은 아니에요. 책임감 때문에 가지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얼마나 좋은 부모님이 되고 싶으시면 그런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저는 그거는 너무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충분히 인정하지만, 아이한테 그것이 전달되었을 때 아이가 그것을 부모님들의 책임감으로 느끼기보다는 자기에 대한 미안한 안타까움, 그리고 부모가 굳건하지 못하면요, 애들은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환경을 안정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안정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더 불안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로이님이. 미안함보다는 고마움을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제가 아동학 박사 할 때 그 수업 시간에 그런 토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박사 그룹에서 그 7살 된 이제 그 막노동 하시는 아버님하고 같이 사는 그 한부모 딸 아이는 밥상을 차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7살 아이는 자기 신발도 제대로 못 신는다. 그럼 어떤 게 아동 발달에 더 큰 도움이 되냐? 어떤 환경이 더 도움이 되냐? 그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리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환경 내에서 자신이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아이들은 그걸 느끼고 그 안에서 자기의 자존감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얼마나 상황에서 타협할 대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까 변화 싫어하는 애들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목표 설정되면 그 다음 다른 옵션은 전혀 귀에도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되게 필요한 게 뭐예요? 문제 해결력이에요. 사실은 감정 조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에 다른 대안이 있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어야 돼요.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력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내는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그죠? 근데 참 우리 감정이 무섭잖아요. 저 사람한테 화내는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근데 꼭 화를 내. 그래야 좀 성이 풀리는 것 같아. 그렇죠? 그게 빨리 될 수 있는 사람이 문제 해결력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변화를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저는 부모님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네가 이걸 원한다는 건 알아. 그래서 네가 원하는 목표가 뭐였지? 여기 가요. 근데 네가 항상 쓰는 거 A라는 길이 있다? 근데 B라는 길은 뭐가 있을까? C라는 길은 뭐가 있을까? D라는 길은 뭐가 있을까? 평상시에 그 일이 닥쳤을 때 말고. 그렇게 여러 가지 솔루션을 그 아이한테 같이 공유를 하고 아이디어를 막 내면 A라는 한 길만 갖고 있던 아이들이 B, C, D 4가지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그렇게 하는 거지. 이 4가지 길 중에 너는 오늘 무슨 길을 택했어? 오늘은 B로 하기로 했구나. 오늘은 D로 하기로 했어? 이러면서 격려와 칭찬과 지지. 그런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 대처 능력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감정이란 게 더 헤아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로 잘 표현 안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 감정의 핵심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자신감과 유능감을 갖고 있는가 사실은 감정 조절의 척도예요. 근데 자신감이나 유능감이 금방 생기나요? 안 생기죠. 특히 0에서 10세는 계속 발달해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거 하나하나가 자, 내가 변화를 싫어하는데 A 길이 아니라 오늘은 C 길로 갔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박수. 맞죠? 내가 남에게 베풀어 주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내가 여유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줬어. 나누어 줬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 하나하나를 정말 의미 있게 보고 가치롭게 보고 그것에 대한 칭찬, 격려, 인정이 들어갔을 때 그 아이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에 무조건 이렇게 내가 내 자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좀 더 보상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면 나한테 더 좋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즉 감정 조절인 거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뇌에 위험을 느끼는 뇌와 보상을 느끼는 뇌가 있을 때 조절을 잘하는 사람 보상 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거고 조절이 안 된 사람 위험한 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여유예요. 보상 뇌를 사용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훨씬 여유롭잖아요. 이미 조절이 되어가는 사람.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는 타고날 때 위험을 느끼는 애, 또 있어야 돼요. 그 위험을 느끼는 애가. 그 위험을 느끼는 애를 더 주로 쓴다면 공감과 이해와 감정의 이름 붙이기와 수용과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모델링과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보상의 뇌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렸고 또 중간중간에 소통도 했어요. 오늘은 첫날이어서 많은 분이 안 들어오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 우리 내용이 풍요로우려면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좋겠지만 오늘도 저는 좀 첫 유튜브 생방송 방송이어서 좀 긴장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었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도움된다고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감정의 핵심.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저 풀프레임님이 아이들의 감정이 더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럼 감정 어떻게 알아보죠? 감정의 핵심 어떻게 이해하죠? 아이들의 감정은 어떤 걸까요?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좀 더 들어가서 사실은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거의 같은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화요일 10시 반에 만나는 거. 앞으로는 쭉 10시 반에 만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고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주시면 저희 진행팀이 또 이렇게 체크업 했다가 다음 또 그 생방송에서 만날 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